다음 주제 핑크빛 소식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단어는 곰신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쿨하게 연애를 인정한 배우 이준, 정서민 커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관련해서 짚어주기 위해서 김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주변을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뭐 젊은 청춘이다 보니까 이 이준 씨가 올해 30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소민 씨가 29인데 굉장히 이쁘게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연예계에서 긴장감을 늦추고 조금은 그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9일 날 이제 판교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 매장을 방문해서 스카프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도 보도가 되어졌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이준 씨의 소속사 사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말을 남겼는데, 준아, 군인 월급이 적은 거 알지만 그렇다고 길 가다가 어린 사람 돈 막 뺏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관련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연예인 같아가지고요.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서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평론가님 저희가 키워드를 곰신이라고 잡아본 게 말씀하셨지만 이준 씨가 지금 군복무 중이란 말이에요. 네. 정소민 씨가 만만치 않은 연애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준 씨가 작년 10월 24일에 입대했는데 10월부터 연애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막 사귀기 시작해서 청춘 남녀가 한참 막 이게 불이 붙는 그 찰나에 군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남녀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이준 씨가 군대에서 거의 눈만 감으면 정소민 씨 얼굴이 어른어른했는지 이번에 신병 첫 휴가 나와서 첫째 날에 정소민 씨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막 자유로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매체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저 매체요. 네. 김대호 기자님. 6년 전에 이준 씨가 저 매체에 사진을 찍혔는데 그때는 뭐 좀 열애설이 아니었었나 봐요. 네, 그 이준 씨가 그 평소에 그 여성관에 대해서 자주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2명의 여자와 엠블랙 활동할 때 이 2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고백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엠블랙 활동을 할 때는 일반인 동창과 열애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상형으로서 김연아 씨를 꼽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하기 때문에 이 연예 매체들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 2012년도에 이준 씨를 따라다닌 매체가 하루 종일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김밥 해분이라는 곳에서 김치 볶음밥만 먹고 떠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서 보도를 해서 6년 만에 서력전이라고 하네요. 예, 평론가님 그런데 두 사람을 맺어준 게 바로 드라마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참 드라마 속 커플이 실제 커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엄청 많은데 최근에 뭐 유준열, 혜리 씨라든가 뭐 송중기, 송혜교, 이동건, 조윤희, 유수영, 박하선 뭐 등등등 수많은 커플들이 지성, 이보영 씨도 저렇게 그렇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주상욱, 차혜련, 이상욱, 김소연, 윤현민, 백진희 씨 등 수많은 커플들이 있는데, 사실 청춘 남녀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이렇게 정분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시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력적인 남녀가 한창 막 어떤 그 연애 대상자를 찾을 나이에 같이 연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그 열애 대상자가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건데,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상대방을 자기의 어떤 그 연애나 결혼 대상자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연예인을 사위감, 그 며느리감으로 생각을 잘 안 했었고, 옛날에는. 요즘은 연예인을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라고 보통은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예계랑 짝이 될 수 있다고 작정하고 열애 연기까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드라마가 맺어준 커플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연예인들이 같은 드라마에 출연해서 이 연기 호흡을 맞춘다는 게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같은 직장 생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연애 상대를 고를 수 있는 데서 굉장히 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커플이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인 것 같고, 과거에도 뭐 최수정 씨, 하이라 씨, 그다음에 또 엄앵란 씨, 신성일 씨, 그다음에 또 차윤표 씨, 그다음에 또 신혜라 씨, 엄청 많네요. 대단히 잘 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준 씨, 정소민 씨 영상이나 사진 보니까 그때 이제 스쳐갔던 것들이 지금 보면 둘이 좀 뭔가 달라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은 좀 아니잖아요. GD와 이주연 씨는 아직까지 뭐 그 어제자 열애설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일단 이 소속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자택을 오가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커플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부인을 했었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유사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SNS 사진이 공개됐습니다만 이 역시 부인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그 세 번째 열애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부인 침묵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결국 한 번만 더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인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말씀처럼 평론가님 사실 세 번째 열애설이고요. 그동안 SNS를 통해서 이미 둘은 사귀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기획사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쾌하게 입장을 내놓을까요?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획사가 평소 이제 다른 연예인들하고의 어떤 여러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사실 무근일 경우에는 바로 강경하게 그 입장을 밝히는 곳이다. 근데 왜 이번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거 자체가 암묵적인 인정 아니냐. 지금 네티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드래곤 씨 측에서 이게 뭐 사귄다고 섣불리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솔로라고 공연하면서 나는 이제 혼자라고 다 이야기도 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연예인이 결혼할 것도 아닌데 열애라고 굳이 인정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누구의 열애사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그 이력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인정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극과 극 이 열애설에 대한 반응들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났었는데 바로 김연아 선수 얘기입니다. 밴쿠버의 여왕부터 이제는 평창의 여왕까지 피겨어제 김연아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우 실장님. 네.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김연아 선수가 그 눈물을 흘린 어떤 기억이 2011년도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평창이라고 해서 우리 평창으로 이 동계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그 순간에 사실은 김연아 선수만이 아니라 가장 기뻤던 사람들은 평창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민들, 그다음에 전 국민이 다 사실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삼수잖아요. 사실 두 번의 좌절을 겪고 그다음에 저렇게 했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또 사실 주역이었어요. 그때 기억하시지만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하는데, 당시 화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나윤선 대변인하고 이제 김연아 선수 두 명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나윤선 대변인 워낙 또 영어를 잘하는데 그 나윤선 대변인의 영어 못지않게 또 이 표정,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선수의 어떤 표정들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상에 남는 장면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지금 저 화면 좀 더 육성으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실까요? In Korea. But as you know, when Pyeongchang began its dream to host the Winter Games, I was a young girl beginning my own Olympic dream in an ice rink in Seoul. At that time, I was fortunate to choose a winter sport that had good training facilities and coaches in Korea. But now, my dream is to share the opportunities I have with other athletes in new regions. And Pyeongchang 2018 can help achieve that.
당시 김연아 선수의 영어 연설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왼쪽에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평론가님, 실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김연아 선수 당시 유창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내면서 박수도 참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때 한 연설이 스토리텔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평창은 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의 어떤 행운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빚었는데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또 다른 아시아의 동계올림픽의 상당히 좀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면 저처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한국이나 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예. 상당히 이제 그 IOC 위원들이 여기에 공감을 받았었고 원래 올림픽 투표라는 게 사전에 웬만큼은 다 물밑 작업으로 결정이 나지만 그래도 정해지지 않는 부동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연설을 통해서 부동표의 향방이 좌우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선정지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전날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의 부동표가 움직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평창올림픽을 얼마나 좀 눈부시게 본인이 지원을 했냐면 중간에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은퇴 생각했는데 그래도 평창 후에 소치까지 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중간에 이제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선수로서 더 이상의 목표는 없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너무나 크고 부담스러워서 그만 은퇴하고 싶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내 후배들을 위해서 또 뭐 평창 올림픽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체육계 입장을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더 소치 올림픽에서 뛰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든 결정으로 이제 은퇴 시기를 연장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저 평창올림픽 유치부터 워낙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스타다 보니까 원치 않는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어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라인도 잘 안 맞았고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좀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뿌리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김연아 선수가 당시에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미움털이 박혀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저게 이제 아마 2015년도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 열린 광복 70주년 이제 기념 행사였는데 당시 KBS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지금 혼란스러워요. 정신이 없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조금 뿌리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서 여러 가지 이제 김연아 선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 아까 해명했듯이 이제 그런 건 아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국정농단 사태 때 김종 전 문체부 장관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나는 김연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지금 뭐 구속돼 계시지만 또 그다가 이제 늘품체조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때 뭐 이제 새로 개발했던 늘품체조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와서 이제 달라고 그러는데 김연아 선수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신 이제 손현재 선수랑 이런 몇몇 선수도 갔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게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연아 선수가 좀 미운 털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사실 이어져 왔죠. 어쨌든 여러 가지 구설과 글쎄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김연아 선수 일단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종우 실장님은 세 번째 주제에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사건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광주 삼남매 친모에 집중해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준양 친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시죠. 저기 딸을 왜 살해하신 건가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딸을 왜 살해했어요? 저 변명이라도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해명이라도 뭐. 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 딸이 그 진술로는 그냥 사망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인가요? 뭐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새로운 내용 한두 개가 있으세요, 네, 김범준 교수님. 시신 6일 후에 실종 신고한 이유도 좀 밝혀졌네요. 네, 고 씨 본인이 12월 8일 날
그러니까 신고한 날인 것 같습니다. 12월 8일 날 실질적으로 내연녀 이 씨와 관계를 청산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 어머니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준이 양의 어떤 저 신병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아이가 실종된 걸로 처리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지구대에 찾아가서 그렇게 진짜 국민들이 분노할 그 쇼를 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 경찰은 계속해서 이 준이 양이 누군가로부터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차 그 부검 소견에 그 굴절이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체의 그 저희 부패로 인하여서 사인이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각도로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이게 생전 반응인지 사후 반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경찰의 말처럼 준이 양을 부검을 했더니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부는 폭행은 했으나 사망과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쳐서 멍들고 고름이 있는데도 치료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도 치료 안 했다. 그리고 자기도 때리고 내녀도 때렸다.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의 그 갈비뼈가 2세대 정도 골절이 됐는데 등 쪽에서 골절됐는데 본인은 그것을 이게 응급 상황에서 어떤 그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그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전면부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해가 아닌 그 학대치사 쪽으로 본인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4월 25일 날 법 최면 수사에 의해서 주위 사람이 이 준이 양이 걸어 다니는 걸 봤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학대치사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보다는 어떤 그 순간적인 외력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백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사실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 다쳤는데 방치를 했다고 하면 거의 뭐 살인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을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도 방치했다면 미필적고의 살인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죽을 것까지 예견하지 못했는데 학대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면 이제 학대치사죄가 되는데 사실 이제 아동 사건, 학대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사실상 살인죄나 아동학대 통해서 사망한 거나 거의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선고가 되는 걸 보면 살인죄가 인정되면 2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되고 학대치사 정도가 되면 15년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일단은 1차 부검 소견으로 갈비뼈,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게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정밀부검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짜 살인인지 아니면 학대치사인지 아니면 이 친부의 주장대로 학대 그리고 자연사 시신유기인지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씁쓸한 친엄마, 친아빠 얘기를 연이어서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